뭐 이게 제가 무디 측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과거와 좀 다른 거는 지금 우리가 1500 근처에 왔는데 과거의 1500 시점이 언제였냐면 IMF가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환율이 1500 근처에 왔던 원인이 우리가 90년대 말과 2008년대에 환율 1,500 왔을 때와 지금 지금 1,500원대의 상황이 보면은 펀더멘탈은 완전히 다르다. 즉 과거에 1,500원 왔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여러모로 안 좋았죠. 외환보유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충격들이 많았는 반면에 현재 1,500원 온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도 꽤나 많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경제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우리가 AI 관련되어 있는 또 수혜를 보는 산업군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괜찮은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와 과거의 1,500원 두 차례와는 경제의 어떤 기본 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이다. 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진행자님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무디스 신용평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1,500원에서 뭐 1레벨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700원, 1,800원 간다라면은 그런 거 있지만은 만약에 단순하게 1,500원 근처에 온 것 때문에 무디스 등급은 영향을 안 받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려야죠. 뭐냐면은 그런데 과거에 97년과 2008년처럼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왜 1,500원 그 레벨까지 왔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평가가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왜 1,500원까지 왔냐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바라봅니다.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뭐 우리가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정부도 매년 한 200억 달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가 매년 200억 정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보다는 전 좀 약간 개인들에 더 주목을 합니다. 개인들이 뭐냐면은 최근에 뭐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도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미국 국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즉 우리나라의 자금이 사실은 두 축 다 아까 기업의 정부도 미국으로 그 달러가 많이 나가야 될 상황이고 여기에다 개인들도 계속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당연히 한 1,500 근처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현재 추세가 바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쉽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뭐 미국 우리가 이제 정부가 매년 200억 달러 줘야 된다는 그거는 뭐 논외로 그죠? 개인들만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희 자문사에도 그런 분 많으세요. 자, 현재 환율 레벨에서 지금 해외 투자하고 싶다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단지 이제 현재 환율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환율 조금만 내리면 더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즉 뭐냐면은 이런 해외 투자 우리나라 개인 국민들의 해외 투자는 글쎄요 좀 조정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가 된 결과로 1,500원 갔다는 거죠. 이게 뭐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그럼 너는 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외국으로, 그러니까 투자가 더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해외 투자를 하냐라고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엔 결론적으로는, 투자 기회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가 더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즉,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해외 기업들이 더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물론 차이 좀 좋아졌지만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저출산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저성장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한국의 투자 기회가 굉장히 적죠. 즉 우리나라의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거나 또 기업들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면은 투자자의 시선이 미국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오겠지만은 뭐 그냥 현재 비슷하다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한국에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는 게 훨 더 투자의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과거에 일본 같은 걸 보시면 딱 나옵니다. 일본도 지난 20년 동안에 보면은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GDP 대비 해외 그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부채 제외하고 신투자가 GDP 85% 정도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금 얼마냐면 이전보다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는데 여전히 한 56%밖에 안 돼요. 즉 과거에 이런 이제 자국이 저성장하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좋은 투자처를 통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추세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얘기는 좀 길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런 현재 1,500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투자 환경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니까 뭐 무디스의 시정 평가는 그렇게 뭐 현재 대비 비슷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채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요 질문 주신 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내내 할 얘기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지난 10월 달부터 10월 중순부터 금리가 올라서 뭐 최근에 좀 안정화됐죠.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예를 들면 10년 국채 금리가 10월 중순이 한 2.8 레벨에서 지금 한 3.3 레벨까지 해서 한 50bp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원래는 이제 그 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금년 하반기에 한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동결을 했죠. 금리를 동결하고 또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 하는 정책을 통해서 당분간 금리가 인하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러다가 장기간 동결한 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결론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좀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 오히려 올릴 수 있는 여건이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못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통화가 한 1,500원까지 왔으니까 이게 양국 간의 한국 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미국과 금리 차가 줄게 되고 그러면 해외 자금이 나가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건 전혀 그런 원인이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아무튼 그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년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일부의 견해 뭐 미국의 AI가 좋으면 같이 연동해서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견해 뭐 그런 대충의 얘기인데 그렇게 봐서 지금 구조 올랐는데 현재 저는 제 관점은 현재 금리가 적어도 내년에 한두 차례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경제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는 첫 번째로는 현재 내년에 성장률 전망이 이제 한은에서 1.9%를 얘기했는데 이창용 총재 코멘트를 자세히 보면은 근데 이제 1.9를 전망했지만은 AI 효과를 제외를 한다면 1.4%입니다. 즉 한국도 미국처럼 철저히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죠. 즉 우리가 이제 AI 때문에 전체 GDP는 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 거고 또 특히나 이제 노동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생산 유발 그러니까 그 노동 뭐라고 하나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약한 반면에 고용 창출 효과가 좋으려면 어떤 산업이 좋아야 될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건설업 같은 게 좋아야 노동시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노동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인 AI 위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AI를 제외한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지금 AI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나머지 산업들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나머지 산업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을 놓칠 개연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AI라는 게 물론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 AI 물량 그 생산 물량 다 받아놨고 이렇게 좋은 얘기지만 근데 우리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IT 관련 특히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어로 cyclically 경기 민감도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혹여나 이제 내년에 미국의 AI 관련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런 걸 봐야 되는 거 있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관세 영향입니다. 지금 관세 영향 관련해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관세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내년에 굉장히 뭐 1년에 온전한 성적표를 받는 나라가 내년도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몇 위 국가일까요? 주요 국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게 여러분들의 좀 지식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전 세계에서 수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GDP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는 어디냐면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80%입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입니다. 주요 국가의 넘버 2는 어디냐면은 어딜까요? 그 다음 대만입니다. 타이완이 한 60%에 육박합니다. 넘버 3는 어딜까요? 예,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38%입니다. 즉 혹여나 관세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예상보다 더 커지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간과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 1000% 정도, 그러니까 100% 정도 되거든요. 참고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각에서는 향후에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저는 거의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다 변동금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제의 혈관에 흐르는 피 같은 거잖아요. 즉 단순히 금리 올라 채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모든 주체들의 체감하는 경기인데 만약에 금리 오히려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정말 대다수의 국민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데 그게 변동금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리 올라가는 거에 따라 경제는 더 어려워지죠. 우리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DSR이라고 있죠. DSR의 용어가 좀 어렵죠. 쉬운 말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부동산 원리금으로 나가는 비중이 몇 프로냐가 DSR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100만 원 벌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매달 제가 갚는 게 5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DSR이 50%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 한은에 발표한 자료, 11월 달에 한은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10년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DSR 증가율이 전 세계 우리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DSR 증가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개인의 소비 여력, 즉 우리가 100을 벌었을 때 50만 원 갖고 난 다음에 나머지 50만 원 갖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비 여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데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어떤 가계부채 수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반도체를 제외한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한두 번 이날 해야 되는데 제 비유가 틀려도 보수로 보더라도 금리 동결되는 게 좀 길어질 정도로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 근데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리 레벨은 너무 과도하게 우려가 돼서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만약에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10년 국채 금리가 3% 아래로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3% 아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금리 갖고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금리라는 거는 단순히 채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모든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 국면이고 오히려 현재 경제를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한국 금리 내리면 원달러 환율이 더 약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원달러가 이렇게 밀린 요인은 어떤 아까 그런 투자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양권의 금리 차로 보면 안 된다는 것도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년에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내려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해외 쪽의 통화나 이런 측면에서 금리를 못 내린다는 어떤 논거는 지금은 유효하겠지만 앞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 질문에 답을 했지만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면 가장 심플한 거는
AI를 제외한 기업들 대다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자금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당연히 그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출 자금마저도 다 오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재 기업들도 굉장히 자금도 많고 빈세 잘 되고 그죠? 그럼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은 아마 우리 여기 구독자님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가 AI 관련된 기업을 제외한다고 하면 거의 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개인들로 와볼까요? 우리나라 개인들도 물론 이제 일부 여유에 있는 분들은 이제 주가 올라서 여러 가지로 먹고 예를 들면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100억짜리 아파트도 많이 꽤나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건 현금 부자들 얘기고 우리나라의 한 7, 8할은 다 대출로 집을 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어려우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옌저가 심화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옌저가 심화가 되면은 엔케이트리 청산은 안 일어납니다. 예,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새로운 신임 총재 다카이치 총리가 그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베노믹스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재정 부양을 많이 하고 정책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일본 경제를 부양하자라는 이런 주장이었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BOJ가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겠네라고 해서 현재 지난 한두 달 정도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간 요인입니다. 예, 요인인데 근데 이제 저는 보기에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비록 다카이치 정부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일본은 현재 결국은 내년도 2026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견해는 뭐냐면은 다카이치 정부가 소수 연정이잖아요. 아직 그 50% 이상은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소수 연장이기 때문에 지지 기변은 굉장히 취약한데 최근에 일본에 제가 정확히 일본 신문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일본 주요 신문사에 서베이를 했어요. 지금 국민들한테 현재 가장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려사항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물가 좀 잡아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교과서는 얘기지만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를 약간 그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확한 로직인데 결국은 이 물가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금리를 정책 금리를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일부의 다카이치의 어떤 아베노믹스 우려감이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볼 때는 결국은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갈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달러 대비 엔화가 많이 약세로 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저는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자국에 부존 자원이 없으니까 해외에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하는 건데 만약에 엔화가 계속 더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수입 물건 가격이 더 비싸지잖아요. 그럼 국내 물가가 더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도 일본인들이 너무 걱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것도 일본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한 160엔 근처 되면은 일본은 아마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할 거고요. 아무튼 그런 관점이고 근데 조금 더 돌아가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옌케리 트레이 청산 이슈가 등장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본 BOJ는 앞으로 금리를 점점 인상하는 국면으로 가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는 국면이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본격적으로 줄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 엔화를 강세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혹여나 이제 미국의 뭐 AI 버블 같은 게 만에 하나 터진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이 엔화거든요. 그러면 엔화 강세로 가고 이렇게 될 때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날
개연성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일본 올리고 미국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옌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됐을 때 한국은 어떨 것 같냐라 했을 때 사실은 이건 좀 쉬운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옌케리 트레이드 청산의 충격파는 결국은 옌케리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이자가 싼 거를 거의 공짜로 해서 빌려서 수익성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이 그동안 수익성 좋은 자산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진행자분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답을 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국은 일정 부분은 외환시장이 일본이 막 급등을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나가 강세로 가고 옌케리 나왔을 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나와 강세가 나오는지를 따라서 한국 영향은 달라질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순하게 양국 간의 금리 차 갭이 줄어서 예나와 강세로 가는 거는 우리한테 큰 영향을 안 줄 것이고, 반면에 혹여나 만약에 미국의 뭐 AI 주식이 크게 막 뭐 예를 들면 버블 터지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예나와 강세로 가면은 그건 한국, 우리가 리만 사태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건 또 우리가 부정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옌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결국은 예나 강세로 가는 상황일 때 발생하는 건데 어떤 요인 때문에 예나와 강세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주식은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어떤 요인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다 달라질 것 같고, 근데 국채는 아닙니다. 국채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채 시장은 오히려 더 매력적인 상황으로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옌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 뭐 결론은 예나가 강세로 갈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강세로 가냐에 따라서 한국은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좋을 수도 있고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네, 뭐 사실 한국과 미국은 사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하반기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은 금리가 올라서 약간은 좀 재미가 없었던 반면에 미국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가 내려서 좀 수혜를 받는데, 근데 또 미국도 사실은 10년 국채금리 내린 거에 비해서 미국 장기금리는 별로 안 내려서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묶으면은 뭐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장기 투자자나 미국의 장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장기 채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러니까 장기 국채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그리고 경제의 어떤 전망,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고 하는데,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여러 가지 요인을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고, 그리고 제가 저 오늘 인터뷰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의 현재 그 노동시장이 시장 예상한 것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미국 채권 가격에는 노동시장도 괜찮을 거고요. 금리 인상도 한 번밖에 안 할 거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나빠지고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꼭 장기 채권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중장기 채권도 투자 기회가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혹여나 내년에 AI 버블이 터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또 큰 성과가 나올 개연성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채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너무 전반적인 센티멘트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 몰려 있는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가 그거 달라질 경우는 생각보다 투자 기회 굉장히 커질 여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으로 저희가 보기엔 한국 경제 앞으로 한두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결이 쪽된 상황이라도 현재 금리는 사실 너무 과도하게 금리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국면일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재 채권을 내년에 필요한 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앞으로 전개되는 경제 상황 대비해서 채권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체로 투자 매력이 있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다 완벽한 K자 경제거든요. 극단적 양극화가 가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그 위편에 있는 AI 리스크,
뭐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은 혹여나 있을 그 AI 리스크에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그럼 AI 리스크 준비한다는 거는 뭐냐면 주식을 다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재 본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거 뭐 주식 관련된 자산 일정 부분 유지하되, 그렇게 안 됐을 때 만약에 AI 버블이 터졌을 때도 사실은 여러분 소중한 자산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의 포트폴리오 효과는 이 국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년에는 이런 AI의 변곡점 근처에 왔다는 측면,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그런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측면, 그리고 현재 그 적정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된 측면,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내년에 꼭 국채를 한국과 미국 국채 모두 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시는 게 아마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모처럼 하나 여기 채널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이 채널 자체 두시는 분 주식 많이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뭐 어쨌건 간에 우리가 그 2026년은 아마 주식의 변동성 관리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채권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아까 포트폴리오의 어떤 효과, 그죠?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특히나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은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가 중요했잖아요. 그죠? 뭐 개발하거나 이런 거 중요했지만은 아마 내년에는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일 거고, 그럼 그 매크로에 대한 어떤 큰 빅픽처를 보려고 하면 채권 시장 동향을 꼭 한번 보셔야 되겠다. 즉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포트폴리오 변동성의 대비를 위해서도 채권이 필요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해에는 좀 채권 시장 좀 열심히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